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8일 오늘 나온 주요 소식들,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고요. 이 소식들이 바로 여러분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국내외 경제부터 사회정책 또 국제관계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내년부터 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여야 합의까지 했다면서요. 네, 초당적으로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다른 문제는 없을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나요? 그렇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스마트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큰 축이죠.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도 있고요. 또 미래 먹거리로 얘기 나오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 그리고 수출 지표가 요즘 약간 불안정한데 그것도 짚어볼 거고요. 아, 경제 이슈가 많네요. 네, 그리고 또 한미 간 핵에너지 협력 얘기랑 북한의 군사 동향까지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죠. 석유화학. 여기에 대규모 재편,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그 NCC 설비 감축이죠. 나프타 분해 설비요. 맞습니다. NCC. 이 생산 능력을 연간 270만 톤에서 많게는 370만 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전체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 한 25%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부 좀 작은 설비는 아예 문 닫고 사업 자체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SK 이노베이션, 여천 NCC, 롯데케미칼, HD 현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다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2026년에는 S오일이랑 사우디 아람코가 합작한 샤인 프로젝트라는 엄청 큰 신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큰 변수죠. 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더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조정 전체가 한 1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그 규모하고 속도인 것 같아요. 전체 능력의 4분의 1을 줄인다. 이건 그냥 일부 라인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 그런 거죠. 특히 그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 NCC 설비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그 S오일 같은 최신 대형 설비가 들어서는 거랑 맞물리면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생존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충격이 클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샤인 프로젝트 같은 그런 최신 고효율 설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규모 작은 국내 설비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히 생산량 줄이는 걸 넘어서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들 일자리 문제라단다, 특정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그 충격을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이 우리 경제 전체, 특히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계속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주력 산업이 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AI,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아, AI 요새 정말 뜨겁죠? 네, 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딱 찍고 무려 30개가 넘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드론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요. 약간 의외인데 K-뷰티나 K-푸드 분야까지 AI 기술을 막 접목하겠다고 하네요. 오, K-뷰티, K-푸드까지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건 민간하고 정부가 같이 무려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100조요? 와, 액수가 엄청나네요. 네, 목표는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을 진짜 AI 강국으로 만들고 또 최근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안 좋았잖아요. 1.8%에서 0.9%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10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정도 규모면 정부가 AI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뭐랄까 과거에도 비슷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있었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낸 경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용두사미처럼 된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막대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겠죠.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AI 기술 개발이나 확산을 막는 오래된 규제들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없애고 또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AI 인재를 어떻게 또 얼마나 키울 거냐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와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소스만 봐서는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얘기했던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나 또 이따 얘기할 수출 둔화 같은 우리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 AI에 거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기존 산업의 위기를 넘어서고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승부수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이 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AI를 통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 자동차, 조선 같이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던 제조업 분야의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100조 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건지 또 민간 투자는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중요해요. 그냥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말 치밀한 전략하고 실행이 필요합니다. 네, AI가 미래 동력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 거대한 계획이 실제 우리 산업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일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이 AI 투자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경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월 수출 실적 전망인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3.0%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증가긴 증가인데. 네, 근데 이게 지난달 증가율이 5.8%였거든요. 국어에 비하면 증가세가 좀 많이 꺾인 거죠. 최근 3개월 중에는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하고요. 둔화됐군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로는 꽤 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괜찮았군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2.7% 줄었어요. 미국 수출이 줄었다고요? 네. 전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됐는데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잘했고 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은 줄어든 좀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소스에서는 대미 수출 감소 원인으로 그 15% 관세 인상 영향을 주로 꼽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엇갈린 수출 지표와말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 그러니까 관세 인상이 바로 수출 실적에 타격을 주는 그런 취약성도 같이 드러난 거죠.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보호무역주의 같은 게 강해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우리 경제 구조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미 수출 감소가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 미국의 경기 상황 변화라든가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특정 품목,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분석입니다.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미국 내 소비 심리가 변화했다거나 다른 경쟁국들이 치고 올라왔다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반도체 말고 확실한 수출 동력을 더 확보하고 수출 시장도 좀 다변화하는 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AI 투자 역시 이런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연결되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직면한 위기, 수출 둔화나 산업 구조 조정 같은 위기랑 미래를 위한 투자, AI 같은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진짜 전환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출 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나 기업 투자, 또 일자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생각하면 정말 계속 주시해야 할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좀 큰 흐름과
그 안의 불안정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 내부, 특히 미래 세대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소식입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2026년부터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와, 정말 전면 금지네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스마트폰 과유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공부에도 방해되고 이런 부작용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큰 이견 없이 초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네, 그 점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장애 학생 학습 지원이라던가 교육과정상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는 합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고등학생 37%가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22%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는데 이런 현실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결정이죠.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뭐 인공지능 교육까지 얘기하는 시대에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아예 못 쓰게 한다니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일상 영향 37%, 불안감 22%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걸 넘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또 공교육의 역할은 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책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금지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효과는 있을까? 이런 의문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애들이 선생님 몰래 숨어서 쓰거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작용 우려도 있고요. 당장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할지 혼란도 좀 예상되고요. 맞습니다. 그 정책의 의도랑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금지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하고요. 이 정책이 성공할지 말지는 결국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얼마나 같이 노력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법으로만 뚝딱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정책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교육 현장 변화처럼 국가 간의 관계 설정 역시 미래 준비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국제 관계와 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안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네, 둘 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먼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핵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양국 외교부랑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돕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이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 네, 둘째는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니까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맞아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한미 간의 합의입니다. 그 의미 있는 논의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마도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특히 그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 아, 네, SMR. 네, 그 분야 협력이나 원자력 안전 규제,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서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한미 간의 뭐랄까 에너지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나 관련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특히 미국과의 핵에너지 협력 강화는 기술적인 면 외에도 나중에 원전 수출 시장에 같이 진출한다거나 국제적인 원자력 규범을 만들 때 우리 목소리를 더 키우는 등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 다만 국내 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있으니까 실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네. 에너지 문제는 당장 우리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 한미 협력 강화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움직임인데요. 아, 북한 쪽 소식이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특수부대 훈련기지를 찾아가서 특수작전 병력과 저격수, 그러니까 스나이퍼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특수부대 강화 지시라. 네, 근데 이 지시가 나온 시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에 보낸 자국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한 바로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 그 시점이 미묘하군요. 북한의 군사 동향은 항상 여러 각도에서 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특수부대 강화 지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재래식 군사력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강화 노력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핵무기나 미사일, 그리고 바로 이런 특수부대처럼 적은 비용으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하거든요. 네, 둘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 직후라는 점에서 실제 전투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특수전 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해석들은 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긴장을 더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위기 요인부터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라는 사회적 논쟁거리, 불안정한 수출 환경 속에서의 노력, 더 나아가 한미 핵에너지 협력 강화와 북한의 군사 동향까지.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오늘 다룬 소식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로 보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좀 더 큰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일까요? 첫째는 격변기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사적인 모색입니다. 석유화학 재편이나 AI 투자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죠. 네. 둘째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 찾기입니다. 학교 스마트폰 금지 논란은 한순위 찬반 문제를 넘어서 급변하는 지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담고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현실과 국가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한미협력이나 불안정한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 그리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까지 모두 우리가 처한 엄중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이익과 생존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와, 정리가 잘 되네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점입니다. 이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스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맥락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논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 노력,
AI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현장 변화 같은 사회 규범의 재정립 시도, 여기에 에너지 연보와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다 고려했을 때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딱 하나의 경제 지표 혹은 사회 현상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